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는 부동산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코너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파시온과 함께 부동산의 세계, 김학열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코너 제목은 마음에 드십니까? 제가 고정된 거죠? 예. 가문의 영광입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고정으로 나와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파시온 선생님과 함께 계속 방송은 하고 있는데 부동산 세세 개편이 나온 이후로는 여기서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10점 만점에 점수 한번 줘보시겠어요? 줘야 됩니까? 마이너스는 안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일단 저희 공연 중에서 시험을 보시면 5개 과목이 나오는데 일단 평균으로 60점이 넘어야 되고요. 그리고 4점 이하로 가면 과락이거든요. 그래서 4점 이하는 좀 그렇고 4.5점 주겠습니다. 과락만 간신히 피했다. 저는 보완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거 보면서 이제 과락이 될지 6점으로 올라갈지 그때 보도록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총평도 한번 해볼까요? 한 줄 평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순서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세를 하려면은 증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사전에 뭔가 공감되는 형성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증세만 하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평소 때 이 증세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던 분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좀 이게 호에서 비호로 바뀌는 그런 것들이 펼쳐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거주 1주택이라든지 부부 공동명의라든지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없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모르겠습니다. 좀 사전에 좀 교감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조급하게 추진된 증세 대책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모로 SNS에 예고가 있긴 했지만은 정말 1주택자까지 때릴 거라고 생각 못하신 분들도 부부 공동명의까지도 축소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상상을 초월한 좀 정치들이 나와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소장님의 상상을 벗어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튼 이 세세 개편 나오고 일주일의 시간이 지금 지났는데요.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 일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증세에 부담이 되는 층들이 명확해졌고요. 초고가라고 하는 부분들, 비거주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증세가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거래가 좀 줄어든 것은 사실이고요. 거기에서 조금 이제 좀 상대적으로 부담이 좀 덜 되는 쪽으로 수요가 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위권, 하위권 위주로 좀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가 죽어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매물은 어떻습니까? 매물도 조금 증가했죠. 왜냐하면 조금 매물이 늘고 일단 실제 거래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좀 거래는 거의 안 되고 있는데 고가 지역에서 매물은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그러니까 거래가 축소가 된 지역들이 있고 거래가 증가된 지역들이 있는데 이와 무관하게 임대차 시장은 거의 모든 지역이 다 지금 좀 시세가 올라가고 있고 전세, 월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좀 상대적으로 좀 그렇죠. 초고가는 매물이 조금 늘었지만은 거래는 되지 않고 있고 호가만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다면은 우리가 항상 걱정했던 게 이번 세세 개편안으로 조금 덜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수요가 쏠릴 것이다. 이쪽으로는 어떤 상담이라든지 이런 조짐이 보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화요일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Q&A 방송하는 것들이 있는데 확실히 지난달보다는 금액대가 내려왔어요. 그때 때는 이제 30억에서 40억대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갈아타기를 한다는 것은 상급지 갈아타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강남 상구랑 용산과 시세를 많이 올려놓다 보니까 그 아래 단계 지역들, 뭐 마용성이라든지 도봉구라든지 동작구라든지 강동구라든지 강진구라든지 2위권 지역들이 이제 30억을 넘어가는 단계였었거든요. 근데 그 구간대에 좀 부담을 느끼다가 그 구간대들이 좀 10억씩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84로 못 가고 5구로 가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20억 전후로 해서 그게 수요가 제일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금액을 좀 낮춰서 고기를 찾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아마 30억대 이상으로 가려고 한 수요층들이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5억이라든지 10억 낮춰서 거기에 있는 좀 괜찮은 물건들. 그러니까 이제 이게 84로 못 가니까 그 입지를 선택한 다음에 금액에 맞춰갖고 5구 정도로 선택하는 비율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도 풍선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가 없어진 게 아니고 제가 수요가 이동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씩 좀 낮춰서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상위권 보던 분들이 중위권을 보고 있고 중위권 보던 분들이 중하위권을 보고 있고 서울 중하위권 보던 분들이 하위권으로는 안 가고 경기도, 인천의 상위권으로 그렇게 좀 지역을 좀 한 단계 낮춰서 좀 찾고 있습니다. 있는 수요가 뭐 두들긴다고 해서 없어지는 수요는 없죠.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고 이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풍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부동산 분야의 파시온 선생님 하면은 네로라는 그런 고수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이익 보는 사람이 많아요? 불이익 보는 사람이 많아요? 네, 이게
질문에 답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 답해주세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항상 세제 개편안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답변들을 막 이렇게 피드백들을 하는 란이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4천 건이 올라왔대요. 대충 읽어보고 왔더니 대부분 다 완화해달라 요건들을 뭐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일 만에 구윤철 부총리께서도 완화책을 내놓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자체가 일단 불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뭐 고가여서 비거주여서 불이익을 보는 것은 좀 인정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뒤통수를 맞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전혀 상상도 못했던 것들. 그래서 네네. 실질적으로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까지 불이익을 주는 정도라고 하면은 다 불이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12억에서 14억으로 이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올라가기가 좀 완화되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걸로 완화가 될 수가 없는 게 시세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세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준선을 올렸으면은 이익을 보시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일단은 시세가 올라간 상태에서 금액을 올렸는데 또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70을 올렸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이것들이 이제 부과가 될 텐데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엔 세율을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오른다는 얘기네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아예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부 공동명의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파숑께서도 전혀 상상도 못했고 상상도 정말 못하고 있다가 뒤통수 맞은 가장 크게 뒤통수 맞은 계층은 누굽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공동명의 분들일 것 같고 특히 초고가 중에서 왜냐하면 이거는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부부 공동명의로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세제 혜택을 줬었어요. 그래서 종부세 대상도 일단 1주택이었을 경우에는 이제 그 12억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9억 해서 18억부터 이제 종부세 대상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통령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대부분 이게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은 여성의 권익 신장과 관계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는 이 제도를 민주당에서 만든 제도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게 소급을 한다는 것도 예측이 안 되지만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만들었던 것을 민주당이 좀 반대할 수 있죠. 예. 민주당이 만들었던 거를 국민의힘이 반대할 수도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것들을 뒤집으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의 민주당과 오늘의 민주당은 서로. 예. 뭐 그때랑 다르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비슷하긴 한데 근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좀 예측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김학열 소장님께서는 예전에 사법고시도 준비할 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소급 적용에 대한 불만을 굉장히 강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네네.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그 선생님의 반대편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초고가 20억 이상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했으니까 이익을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 시가 4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 종부세고 보유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초고가 주택 보유세를 인상하면 서울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 네. 안정이 된다고요?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이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초고가 시장과 서울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는 관계가 없고요. 왜냐하면 더 부담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실질적으로 초고가 시장은 이제 구윤철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0.4% 시장이거든요. 거기를 압박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증세가 되는 것들에서 세수가 확보되는 것 말고는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억 이상 구간들을 압박을 하니까 그 수요가 20억대로 내려왔거든요. 네. 근데 보통 갈아타기를 할 때 상급지를 하기 때문에 10억은 20억을 향해서 20억은 30억을 향해서 가는 것들인데 그럴 수밖에 수요가 없지요. 다시 뭉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억대 전후에 갑자기 뜬금없이 시세가 더 상승하게 되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에 되는데 이게 뭐랄까 마른 모형으로 된 거예요. 그럼 제가 그 발언을 약간 반박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어차피 지금까지 서울 부동산 시장은 강남이 오르고 그다음에 키 맞추기처럼 다른 데가 같이 오르는 이런 구조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강남부터 때려잡으면 여기가 정체가 되면은 다른 데도 정체될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말 부동산을 단순하게 보시는 분들의 네. 얘기고요. 지금 이건 저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양극화 시장이고 초양극화 시장으로 넘어갔고요. 이거는 네. 막을 수 없는 형태라고 봅니다. 이미 강남하고 그 2등 입지는 격차가 너무 벌어졌어요. 강남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중위권 이하의 이런 지역들을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강남은 그냥 말 그대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시장인 것이죠.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도 0.4%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가 상급지로 가게 되면은 이 밑에 있는 수요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밑에가 조금
수요가 공급 여유가 생기는 것들인데 넘어가지 못하고 이게 다 정체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예전에는 중위권 지역들 수요가 더 몰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집중화시키는 효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상급지 갈아타기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저는 수요를 적절하게 분산시키는 것들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초양극화 시대에서 상위권이 올라가게 되면은 스펙트럼이 넓어지잖아요. 그럼 선택의 대안이 많은데 이제 이 윗단계로 못 가는 겁니다. 뭐 세금 때문에 네네. 대출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다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몰리는 겁니다. 좀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죠.